웃고 있는 너를 보면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사랑은 때로 아무 말 없이도 무너진다. 오늘도 무너지는 누군가의 마음 여왕의 집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호텔 스카이라운지 조명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와인빛 저녁. DH홀딩스 직원들의 회식 자리 한편 한 여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강재인. 그녀는 낯선 듯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태호가 건넨 농담에 가볍게 어깨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김도윤은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 잔에 따라진 와인이 한 모금도 줄지 않았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많이 웃는 제인 씨, 오랜만이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은 마치 속삭임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도윤의 눈빛은 분명했다. 질투. 그것은 그가 끝내 숨기지 못한 감정이었다. 태호와 강재인은 뭔가 말다툼을 하듯 가볍게 으르렁거리다가도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들만의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 리듬 속에서 도윤은 배제돼 있었다. 그건 명백한 거리감이었다. 회식이 끝난 후 병원 복도에서 도윤은 승우와 마주쳤다. 그는 간호사에게 자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승우는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잘 계세요? 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평소보다 조용한 도윤의 말투에 승우가 장난을 걸었다. 근데 도윤이 형, 그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이요? 오늘 회식장에서 누나랑 이태호 씨 꽤 잘 어울리더라. 딱 보니까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잘 어울리죠라고 말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엔 무언가 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영의 병실을 찾았다. 침대 곁 의자에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전 정말 바보 같죠?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모르는 척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제인 씨는 항상 저한텐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제게 머물지 않겠죠. 자영은 여전히 잠든 채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침묵조차 도윤에게는 따뜻한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복도에서 강재인과 마주친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일찍 오셨네요. 네, 어머니가 일찍 깨셔서. 제인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혹시 어제 회식은 재미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인은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다. 네, 태호 씨가 분위기 잘 띄우더라고요. 덕분에 직원들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 도윤은 순간 시선을 내렸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중심에 서 있죠. 그의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실린 감정은 무겁고 선명했다. 강재인은 도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리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기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문서 하나 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마우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강재인의 웃는 얼굴만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랑 있든 누굴 좋아하든. 하지만 그 옆이 내가 아니란 걸 자꾸 확인하는 건 너무 아프네요. 그렇게 도윤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면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미련은 끝을 본 뒤에야 진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강세리는 스스로 이미 포기했다고 믿고 싶었다. 남편 황기찬이 여전히 강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 그 감정이 오래전부터 썩어가던 상처 위에 다시 피어나는 독버섯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완벽하게 메이크업된 얼굴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지 마. 절대 무너지지 마. 어디가? 기찬이 집을 나서려는 그녀를 보고 물었다. 세리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한쪽 어깨를 들어 올렸다. 엄마 보러 갈 거야. 걱정 마. 사실 그녀의 목적지는 달랐다. 그녀는 몇 시간 전 사설 탐정 한 명과 비밀리에 계약서를 썼다. 조건은 단 하나. 강재인이 누구랑 어딜 가든 몇 시에 뭘 먹든 전부 기록해서 보내줘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차는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이 세리에게는 곧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본다는 신호가 될 줄은. 그는 단지 죄책감과 지친 마음을 감당하느라 세리의 눈동자에 피어나는 미세한 광기를 보지 못했다. 며칠 후 탐정은 첫 보고서를 전달했다. DH홀딩스 회식 자리, 강재인은 이태호와 같은 테이블, 웃음 다수, 20시 32분, 이태호가 그녀의 물컵에 얼음 추가, 21시 10분, 두 사람 단둘이 건물 밖으로, 강재인이 이태호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림. 사진 첨부합니다. 세리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컵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저 여자 또 사랑을 받는 거야? 입술이 떨렸다. 그 남자도 이번엔 도윤도 아니고 태호야? 그날 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홀로 중얼거렸다. 왜? 나한텐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DH홀딩스 건물에 나타났다. 강재인은 회의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녀를 보자 짧게 인사를 했다. 세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차가운 유리처럼 얼어 있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다. 강재인 15시 10분 H&K 갤러리 앞 이태호 동행 입장 시 두 사람 사이 거리 좁음 대화 중 손 제스처 활발 친밀함 추정 세리는 사진을 확대했다. 이태호가 강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첫사랑을 마주한 소년 같았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세리는 조용히 H&K 갤러리의 후문을 찾았다. 경비는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명함을 내미는 순간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빈 전시장을 가로질러 큐레이터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이태호가 혼자 작품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당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세리는 눈빛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강재인하고 무슨 사이예요? 이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업무 관계입니다. 세리는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러다 사랑에 빠지지. 이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렸다. 이 안에 당신과 강재인이 함께 있는 사진 수십 장 있어요. 웃는 얼굴, 손잡는 장면, 단둘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들. DH홀딩스나 YL 쪽에서 보면 꽤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요. 이태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협박인가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경고해요. 제인이랑 잘해보려는 마음 꺼내지도 말아요. 나 예전에 당신 부러워한 적 있어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다정한 그 모습.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맞고 싶어요. 그녀는 돌아섰다. 그러나 이태호는 묻지 않았다. 그걸로 당신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리는 잠시 멈춰 섰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니, 근데 나 혼자만 무너지는 건 싫거든. 이날 이후 세리의 감정은 점점 폭주하기 시작했다. 탐정에게는 강재인의 일정을 더 세세히 추적하라 지시했고 밤마다 사진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된다. 이태호가 강재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는 사진. 그리고 그녀의 미소. 그날 밤 세리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좋아, 강재인. 이쯤 되면 내가 가진 건 내가 모두 부숴도 되는 거지. 그땐 내가 있어서 내가 사람이었어. 조용한 회장실. 황기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 안엔 씻을 수 없는 후회와 회한이 묻어 있었다. 그는 책상 너머에 앉은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도 싸움도 아닌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곱씹는 듯 했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의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뭐죠? 그녀는 냉정하게 물었다. 사람이 아니게 만든 게 저라면 적어도 당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황기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시선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너답다.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거. 그래, 맞아. 널 잃고 나서 난 그때부터 좀비처럼 살았어. 권력만 쫓고 돈에 취해서 사람까지 해치면서 근데 지금 너를 다시 마주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만약 내가 널 붙잡았더라면 아니, 내 말을 더 들었더라면 붙잡았어도
당신은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세리도 YL도 은호도 다 당신이 무너뜨린 거예요. 말끝에 억누른 듯한 울분이 실렸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황기찬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말은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지금은 너무 늦었겠지만 그 말에 강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황기찬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라며? 멈칫. 강재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알고 있었군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진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 사실을 덮은 시간 동안 지호는 그리고 은호는 버려졌어요. 그녀는 다시 발을 떼며 문을 열고 나갔다. 황기찬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서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회장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검진 예약이 잡혀 있었고 며칠 전부터 느끼던 복통과 어지럼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묵묵히 대기하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자주요.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위내시경과 혈액 검사, 조직 검사까지 병행하겠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병적 증세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이었다. 검사를 마친 뒤 그는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결과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끝이 떨렸다. 종이컵에 따라 놓은 물이 그의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황기찬님, 검사 결과입니다. 하얀 봉투를 받아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의료용 한자와 숫자,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검사지는 그의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위암 진행성 스테이지 IV.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몸을 움찔했고 곧 입을 틀어막고 피를 토해냈다. 조용한 병원 대기실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젓고 의자에 기대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흐려졌고 손엔 검진 결과지가 구겨진 채 움켜쥐어져 있었다. 무너지기 전에 다 무너뜨릴 거야. 그가 중얼인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 같았다.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쥔 채 황나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동대문 어느 중고 명품 위탁 매장의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가방을 맡겼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라벨이 붙은 고가의 명품 가방은 예전의 나라라면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곱씹으며 마치 죄의 흔적을 태우듯 가방을 넘겼다. 이걸 판 금액은 전액자선 단체로 기부해 주세요. 익명으로요. 직원의 의아한 눈빛에도 황나라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와 김도윤이 있는 병원 앞 벤치로 향했다. 도윤은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봉투를 조용히 건넸다. 이건 지난 시간에 대한 저의 사과예요. 도윤은 봉투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에 쥐었다. 거기엔 명확한 의도가 적힌 기부 확인서가 담겨 있었다. 황나라의 눈빛은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고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정윤이는 형사 고소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A사 서류 뭉치, 각종 증빙 자료와 함께 포함된 유족 진술서까지. 노숙자, 아니 황기찬의 어머니. 그녀는 남편의 사망에 직접 관여했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패트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건넸다. 이건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해둔 비상 노트입니다. 여기에 보험금 수령인을 바꾼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적 감정도 완료했고요. 윤희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복잡한 감정이 눈가에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법이 판단할 문제예요. 감정으론 그녀를 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억울하게 떠난 남편을 대신해 윤희는 직접 법의 심판대에 노숙자를 세우려 했다. 한편 강미라는 오랜 망설임 끝에 승우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그녀는 조카를 아들로 부르지도 못했고 그 아이가 겪은 혼란과 상처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승우야, 나 사실 계속 두려웠어. 내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나 때문에 고모라는 이름조차 가짜가 되면 어떡하나. 승우는 말없이 미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숨기려 하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다 망쳐놨어도 다시 시작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승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화났고 한 번은 미웠고 근데 두 번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미워도 가족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미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울음을 삼켰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정직하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 사이에 피어났다. 병실 한켠 김도윤은 치매에 걸린 자영의 머리를 조심스레 닦아주고 있었다. 자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은호야 하고 중얼였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곧 다 끝나요. 그러면 재인 씨도 어머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그의 말에 자영은 잠시 눈을 맞췄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강재인이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태호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미묘한 감정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나는 당신만 바라봤는데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영의 손을 잡으며 그 따뜻한 손길에 모든 감정을 묻어버리려 애썼다. 나는 기다릴게요. 누가 당신 옆에 있어도. 병원 주차장, 밤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삼켰다. 방금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은 계산된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고백도 아니었다. 순간의 감정이 터져 나와 버린 감춰두었던 진심이었다. 강재인은 잠시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봤다. 그동안 도윤이 보인 다정함, 책임감, 그리고 조용한 배려는 분명 고마웠지만 지금처럼 선을 넘는 감정 표현은 처음이었다. 도윤 씨, 그녀는 무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것만 반복했다. 그리고 이내 도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장은 아니란 거. 하지만 전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 대신 들어와도 다시 나가게 되더라도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마치 자신과의 전쟁을 치른 병사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며칠 강재인은 이태호와의 거리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태호는 눈치챘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둘 사이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지호와 시작하려던 계획 그거 그대로 진행하세요. 제인의 말에 태호는 멈칫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저도 정리할 게 많아요. 그리고 감정도.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느새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기다릴게요. 이 감정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무게라는 것을 강재인은 알았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사무실에서 보안팀장을 불렀다. 조용히 아무 기록도 남기지 말고 제인 실장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요. 보안팀장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묻힌 분노와 광기를 알아차리고 더 묻지 않았다. 메일 로그,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USB 백업 이력까지 전부 스캔하세요. 캐서린이라는 키워드도 포함해서요. 강세리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쓰러졌다. 호텔 라운지에서 술잔을 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얼굴이 창백해졌고 복부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형? 기만이 외쳤지만 이미 기차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 없이 실려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너지면 너 다 잃게 될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일까? 세리일까? 제인일까? 아니면 자신조차 알지 못한 사람을 향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의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혼자 켜져 있었다. 화면은 이미 로그인 상태였고
몇 초 후 블랙아웃 됐던 화면이 다시 켜지며 팝업 창 하나가 떴다. 원인 캐서린 로그인 디텍티드.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누군가 접근했어. 그것도 내부에서. 노트북 화면 속 경고창은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 정적은 총성과도 같았다. 과연 황기찬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